안녕하세요. 저는 41살 남양주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둘째로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 다니시다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평생을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외벌이에도 굉장히 검소하셔서 저희 뒷바라지를 하시면서도 항상 봉사활동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 덕에 항상 검소하게 살았고 어린 나이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저희 친정은 여유롭진 않지만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돈이란 많으면 좋지만 내가 가진 걸 나누며 살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저 또한 그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큰돈 벌 욕심보다는 내 그릇만큼 벌고 베푸면서 살자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하냐고요? 제가 살면서 돈 때문에 멸시받은 적은 없었는데 저희 가족이었던 사람, 제 신랑과 그 시부모님에게 돈으로 인해 세상 멸시를 다 받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요. 저처럼 당하고도 참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 용기 내시라고 보내봅니다. 저는 직장 생활 10년을 하고 퇴직한 후 남양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5살이었어요. 커피와 디저트 만드는 취미 생활을 살려 본업으로 하게 되었죠. 어차피 늦은 나이여서 결혼에는 큰 관심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 가게에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주택에 있는 커피숍이었기에 매일 아침 남편은 제 가게에서 모닝커피를 사가지고 가곤 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레 정이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남편은 선한 인상과 다정한 말투, 흐트러짐 없는 옷 매무새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오는 손님이었길래 어느 순간부터는 안 오면 은근히 기다려주더군요. 어느 날,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러길래 저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처음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한번 같이 식사가 하고 싶었어요. 라며 수줍게 웃는 그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마치 오래된 인연인 듯 했습니다. 제가 사실 유압 가구회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는데요. 집은 바로 회사 근처고요. 아니 그럼 아침마다 저희 커피숍은 왜 처음 본 건 커피숍이 아니라 저희 가구점 오셨을 때예요. 그때 가게 이름 적힌 명함을 놓고 가셨길래 첫눈에 반해서 저도 모르게 매일 아침 커피숍으로 출근을 하게 됐네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됐고 저와 봉사활동도 함께 해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결혼을 결심했죠. 그렇게 2년여간의 연애를 했을 때쯤 자기야, 우리 이제 슬슬 결혼하는 거 어때?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아기도 둘은 낳고 싶어. 그래. 부모님 뵌 적도 없고 일단 우리 서로 부모님께 인사부터 하자. 결혼을 준비하기로 한 우리는 매일 함께할 행복한 생각만으로 가득했죠. 얼마 후 남편의 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연입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굉장히 감옥하셨는데 뭔가 어머니가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의 인사에 어머님은 어머나 반가워요. 창현이가 만나는 여자 데리고 온 건 처음이라. 아무튼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남편에게는 여동생도 있었는데 어머님도 동생도 아버님도 그냥 평범한 성격으로 보였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중 어머님의 친구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어머니와 절친이라 하시며 저에게 부모님은 뭐 하시냐, 카페는 부모님이 차려줬냐,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모아둔 돈은 있는지 등의 질문을 쏟아내셨죠. 대답을 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의 부모님이 그러신 게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제가 당황하는 걸 보고는 아니 이모, 뭘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미연 씨가 당황스러워하잖아요. 이렇게 말려주었죠. 시어머니 역시 그래, 얘 창현이가 처음 데리고 온 아가씨인데 누가 보면 네 자식 장가 보내는 줄 알겠어.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은 어머 얘는 어차피 다 알아야 할 얘긴데 네가 묻기 전에 내가 먼저 해주면 너무 편한 거지. 하시면서 언짢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이 그렇게 오지랖을 떤 것만 빼면 예비 시가와의 첫 만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 친구가 돌아가시고는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까 대충 들었지만 아가씨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많이 도와줄 형편이 안 되나 봐?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네, 저희 부모님 저한테 경제적으로 저한테 기대진 않으시지만 결혼한다고 많이 보태줄 형편은 못 되세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으로 오빠랑 같이 보태서 결혼 비용 할 생각이에요. 어머님은 그래. 나도 사실 처다들 장가 보내는 걸 기대를 많이 해서 우리 집도 창현이 집 마련할 돈을 다 해줄 만한 형편은 안 되니 둘이 잘 조율해서 하도록 해. 예비 시댁도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모은 돈을 오픈했는데 저는 가게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4천만 원 정도만 보탤 수 있었고 남편은 모은 돈이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어쩌다 보니 딱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만 해도 전셋값이 1억 5천 정도였기에 풀 대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대출로 시작하는 신혼이라 예물이니 예단이니 하는 건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많이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처다들 결혼시키면서 제대로 예단을 받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가 갔지만 그게 많이 서운하셨는지 그 뒤로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빈몸으로 시집왔다는 말을 종종 하셨거든요. 어쨌든 그 후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 봉사활동도 참가하며 그렇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제가 결혼식 때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저희 시모가 저보다 많이 우셨다는 거? 제가 눈물을 찍어내는 정도였다면 어머니는 거의 통곡하는 수준으로 우시더라고요. 아끼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게 서운하셔서인가 생각했지만 너무 우시니까 제가 괜히 아들 뺏어가는 나쁜 년처럼 느껴지고 기분이 좀 이상했죠. 그나마 남편 동생의 시누이는 저와 마음이 통하는 편이라 가끔 제 카페에 놀러 오기도 하고 아기자기 이쁜 소품도 사가지고 와서는 언니, 여기 놓으면 딱 이쁠 것 같아서요. 하며 저에게 살갑게 굴었고 그런 시누이와는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저희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결혼 후에 180도 변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잠시 만난 그 어머니 친구분이 저희 어머님 질투에 불을 지필지는 아무도 몰랐죠. 시어머니의 절친 아들이 유명한 변호사 로펌 대표 집안 딸과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더 구박하면서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은 결혼하고 첫 제사 준비가 있어 전날 시댁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은 가까운 데 사시면서 어찌나 어머니 댁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지 그분이 있을 때는 솔직히 너무 불편했어요. 어머니 친구는 은근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님한테 그날 역시 며느리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제 우리 며느리가 도련님 차 바꿔준다고 팸플릿을 한 보따리 들고 왔더라.
근데 다 외제차만 골라왔더라고. 한참 골랐지 뭐니? 글쎄 우리 며느리가 우리 둘째 아들 회사 비전도 없는데 차라리 자기가 친정아버지 로펌에서 일 배우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야. 전 회사보다 연봉 더 준다나 뭐라나. 예. 진짜 집안에 사람 잘 들여야 한다더니 내가 이렇게 늦복이 있을 줄은 몰랐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왠지 모를 민망함에 어머니, 저 조금 모자란 것이 있어서 마트에 다녀올게요. 하고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뭔가 심사가 뒤틀리셨는지 너는 왜 한 번에 일을 못하고 마트를 왜 또 간다는 거니? 그 제사상 하나 한 번에 못 차리는 거니? 이러시는데 그 순간 그런 말투의 시어머니가 처음이라 당황한 저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처음이라서요. 다음부터는 한 번에 잘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사과하고는 허겁지겁 시댁에서 빠져나와 마트로 향했죠. 저는 마트에서 한숨 돌리고 다시 음식 준비를 하러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 친구분은 가셨지만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엄마, 저 이모는 맨날 뭘 그렇게 엄마한테 자랑만 해? 진짜 절친 맞아요? 근데 나 진심 부럽다. 나도 그런 마누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워 죽겠는데 매일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지겨워 죽겠어. 벤츠는 못 타도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네.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진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죠. 사실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하는 결혼이긴 했지만 서로 돈이 없다 보니 결혼 준비하면서 종종 다투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서로 애써 맞춰가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부자 며느리 얻었다는 남의 집이 내심 부러웠나 봐요. 그때 남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얘 아가, 그래 네 남편이 맨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차 한 대는 사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진짜 말 안 하려 했는데 너네 부모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들만 잘 살면 된다고 했다 한들 어떻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해오니? 봉사활동만 백날하면 뭐하냐. 사위 외조차는 못 뽑아줘도 중형차 한 대 뽑아주실 형편도 안 되시니? 이러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상견례 날 양가 만장일치로 서로 형편이 비슷하니까 예단과 예물은 다 생략하고 결혼식도 소소하게 하자며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셨는데요. 막상 결혼할 때부터 제가 예단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서운해하시고 결혼한 이후도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곤 하시긴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했지만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시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슬슬 시어머니의 본색이 시도 때도 없이 노골적으로 나오더군요. 그것도 아들이 없는 곳에서만요. 어느 날은 제 카페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는 친정이 빵빵하면 내 아들도 저 고생 안 할 텐데 요즘은 시댁 파워가 아니라 친정 파워다. 너는 여기서 구멍가게나 하고 있고 네 부모님은 뭔 놈의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애먼지만 아신다니. 얘 아가, 봉사도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일할 수 있을 때 좀 더 저축해서 애들 물려줄 생각은 안 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왜 돕니? 그럴 돈 있으면 저승 갈 때 쓸 노잣돈 빼고 조금이라도 물려줄 생각하시라고 전해라. 어떻게 남의 잘난 아들 데려가서 그렇게 입을 싹 닫니? 내 아들이 착하니 친정백도 없는 너랑 결혼한 거지. 요즘 세상에 장인 파워는 기본 혼수야. 이런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신랑도 회사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랑조차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친구 현수 알지? 걔 장인이 목포에서 큰 횟집이랑 펜션 하는데
현수한테 물려준다고 해서 일도 배울 겸 다 정리하고 목포로 내려간대. 현수 와이프 너무 드세서 결혼할 때 다들 미쳤냐고 했는데 금밧줄이었네. 다들 부럽다고 난리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폭발하고 말았죠.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부러워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당신 식구들은 왜 그래? 결혼이 무슨 인생 역전이야? 자기 그릇만큼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장인이 어쩌고 시부모가 어쩌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 요즘은 처가 파워가 있어야 한대. 그러면서 노잣돈 빼고 남은 돈 차곡차곡 모아 사위한테 줄 생각이나 하라고.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무슨 소리야? 누가 당신한테 그런다는 거야? 하고 정색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왕 말 나온 김에 다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겠어. 네 엄마가 그러더라. 봉사활동 같은 소리하고 있다고. 있는 것들이라 봉사하는 거라고. 네가 나같이 없는 집년 만나서 출세 못한다 생각하더라. 제가 소리치자 남편 역시 화가 나서 이러더군요. 당신 미쳤어? 네 엄마?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냐고? 그래. 네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네 모자가 아주 똑같아. 자격지심에 남 부러워하면서 그 탓을 왜 나랑 우리 집으로 돌려? 그러자 남편은 야, 우리 엄마가 말한 게 없는 말은 아니네. 딸 시집 보낼 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딸만 있는 집사위 들어오면 땅도 주고 집도 준다는데 너네는 그럴 것도 없잖아. 진짜 어이가 없으니 할 말이 없더군요. 남편의 다정함과 성실함에 반해 결혼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소위 한 방을 노리는 듯한 남편의 말투. 마치 저와 친정으로 인해 인생 역전을 못한 것이 아쉬운 듯한 말투였죠. 그날 그렇게 싸운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아버지의 칠순날, 저는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잔치를 위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 시아버지 생신이니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벤트도 만들고 용돈도 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칠순을 앞두고 있는 날 친정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기에 갔더니 아빠가 저한테 봉투를 하나 내미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시집 갈 때 아빠가 해준 것도 없고 정말 미안하다. 얼마 있으면 사돈 칠순 아니냐. 아빠가 갈 상황이 안 되니 이거라도 대신 전해주련. 엄마는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부모님의 말에 저는 엄마랑 아빠가 왜 미안해. 나 괜찮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힘드신데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줘요. 제가 다 드리니까 괜찮아요. 아빠 넣어두세요. 저는 거절했지만 한사코 가져가라는 부모님을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단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칠순 당일 일식당을 예약해놓고 먼저 가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필 시어머니 친구분, 그 자랑 많으신 친구분과 대단한 집 따님이라는 며느님이 함께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은 작은 이벤트에 엄청 기뻐하셨고 어머님도 좋아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서서히 다들 술이 들어가자 그 시어머니 절친분이 또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나 칠순 때 해외에 나가자고 그러네?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되는 건데 말이여. 아참, 내가 말했나? 우리 둘째 사돈 회사에 취직했잖아. 이제 앞길이 창창하네. 창현이 너는 그래도 네 아버지 칠순인데 좀 거창하게 하면 어떻다고 이런 식당에서 하고 그러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데서 식사한다. 그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 얼굴은 굳어져 가더군요. 결국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도 모른 채
칠순잔치는 막을 내리고 집에 돌아와서야 경황이 없어 전하지 못한 부모님의 봉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제 앞에서 봉투를 열고 돈을 세어보시더니 필요 없다고 내던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거 보내라니? 내 아들 너 아니었음 더 좋은 혼처도 많았다. 그랬으면 내 아들이 오늘 이런 데서 칠순이나 하고 말았겠니? 옆에 있는 시누이가 그만하라고 말리지 않았으면 저는 시댁을 뛰쳐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칠순날인 만큼 저는 그 심한 말을 듣고도 참으며 심지어 사과도 했지만 그 후 너무 속상해서 한동안 시댁과 연락 없이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신랑은 저 없이 혼자 시댁을 왕래하더군요. 자존심은 둘째치고 어머니가 대놓고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남편에게 잠시 시간을 갖자고 했죠. 남편도 홧김인지 진심인지 알았다고 하였고 저희는 그렇게 서로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별거 아닌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설날 남짓의 시간이 저는 더 지옥이었습니다. 아직 신혼이기에 이혼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도 남편과 저에게 사과를 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하거나 카페로 찾아와서는 여자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집을 나가니? 앞으로 네 신랑 먹을 반찬은 네가 직접 만들어서 퇴근 전에 집에 가져다 놓아라. 빨래도 가져가서 해와. 아참, 네 신랑 차는 알아봤니? 하고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신중하고 싶어서 별거 하면서도 남편 반찬도 해다주고 빨래까지 해다주면서 석 달을 참았습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저에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신랑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자존심을 한번 내려놓아야겠다고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여보, 얼마 있으면 당신 생일이잖아. 우리 여행 가면 어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근데 생일날 항상 엄마네서 밥 먹잖아. 당신은 우리 엄마 불편하니까 나 혼자 우리 식구들이랑 밥 먹을게. 그리고 나서 둘이 어디 바람 쐬러 가지 뭐.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는 생각에 신랑 생일날 케이크와 시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좀 억울하지만 내가 굽혀야 집안이 편하려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용기를 내어 신랑 생일날 시댁에 가서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예의상 초인종을 누른 건데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옆에 버젓이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고 마치 그 분위기는 부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남편이 당신 여기 왜 온 거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드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너네는 인연이 아닌 거야. 부모랑 자식 간 인연까지 끊을 년 같으니라고. 얘네 둘 봐라. 얼마나 잘 어울리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말아마. 나이도 많고 볼 것도 없는 너. 우리 집에 있어봤자 남편 앞길만 막는다. 우리 아들 훨씬 더 좋은 혼처 있으니까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 본처가 버젓이 있는데 시모는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조금 지나 남편이 허겁지겁 따라 나오더군요. 저는 자초지정을 들어보기로 했죠. 제가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뭘 본 거냐고? 하고 묻자 남편은 여보, 미안해. 근데 그냥 이제 이혼해줬으면 해. 순간 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 칠순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 절친이 찾아와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며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는 둥, 며느리 잘 들어오면 집안이 달라진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남편에게 자기 며느리 친구를 소개했더군요. 그 여자도 이혼 한 번 했으니 서로 흠될 거 없다면서요. 인물 좋고 돈까지 많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한 번만 만나보라고. 안 그러면 엄마 죽는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정말 미안해.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불륜이라고. 저는 하염없이 울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을 남기고 자기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랑 결혼하고는 이상하게 돈이 샌다나요? 모은 돈이 없어 위자료는 1,0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할까도 했지만 그때 저는 심신이 너무 지친 상태라 그런 시간 허비로 자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 합의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바보 같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때 저는 그냥 빨리 이혼만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결혼 생활이 짧았고 모은 돈도 없었기에 각자 보탠 돈은 깔끔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저는 그렇게 시가해서 쫓겨나듯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합가하면서 카페 운영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잊는데 바쁘게 사는 건 도움이 많이 되더군요. 아이가 없으니 다행이라고 주위에서는 말했지만 이혼이라는 건 아이가 있든 없든 당사자에게는 많이 힘든 일이죠. 한동안 내 인생에 더 이상 결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혼자 살 팔자라는 건 따로 있나 봐요. 이혼하고 1년 뒤 저는 친구 소개로 저보다 4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결혼이나 미래를 고민하면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볍게 모임에서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다시는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오히려 부담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임에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와 다시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한번 이혼이라는 아픔도 있었으니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죠. 그 사람은 제가 돌싱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사람이 돌싱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 둘이서 만나고 나니 덜컥 겁이 나더군요. 이러다가 마음이 깊어지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미연 씨, 저는 미연 씨한테 마음이 있어서 만나는 겁니다. 아직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 가볍게 누구 만나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사별한 지 5년이 넘었고요. 지금까지는 죽은 제 아내에게 미안해서 누굴 만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미연 씨를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제가 행복한 걸 죽은 아내도 바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봅시다. 그 사람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별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당장 결혼을 생각하는 건 부담스러우니 차차 시간을 가지고 만나보자라고 말했죠.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아픔이 있다 보니 뭔가 서로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40을 바라보는 때였지만 결혼에 대해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만나는 게 더 여유롭고 넓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웬만한 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니 싸울 일도 거의 없었어요. 우리는 일단 서로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게 먼저였습니다. 상대방의 배경이나 돈에 기대는 거 없이 일단 내 삶을 잘 꾸리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었죠. 그리고 상대방이 바쁘고 일이 있다고 연락이 잘 안 되더라도 서로를 믿고 이해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다 보니 정말 완벽한 프렌드십 같은 관계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했죠. 꼭 결혼만이 우리 사랑의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여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야. 앞으로도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런 다정한 남편이 돼줄게. 그 사람의 프로포즈에 저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고백할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내가 솔직히 말 못한 게 있어. 역 앞에 큰 사거리 갈비집 알지? 나 실은 거기 운영하고 있어. 우리 집에서 가업으로 하는 곳이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지금은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어. 당신한테 계속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혹시 내가 가진 배경으로 나를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질까 봐 말 안 했어. 우리 결혼하면 당신이 나랑 같이 운영하는 거 도와줬으면 하는데 어때? 저는 그 사람이 만나면서 작게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지 그렇게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인 줄은 몰랐었죠. 하지만 그 사실은 제가 사람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둘만의 식을 올렸습니다. 축의금도 거절하고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분들만 모시고 축하를 받고 싶었거든요. 이혼 후 받았던 상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니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할 때 형식적인 건 하지 않기로 했고 저는 살고 있던 친정집에서 나와 지금의 남편이 사는 집으로 정말 몸만 들어갔습니다. 이후 저는 제 카페도 운영하면서 남편 식당이 바쁠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가까운 거리니 왔다 갔다 오가면서 매출 관리를 했어요. 제 카페는 재료비 빼고 인건비 제하면 겨우 월급쟁이보다 나은 정도의 수익이었지만 남편의 식당은 저와는 벌어들이는 매출액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이고 연예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라 장사가 잘 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 생각보다 남편은 돈을 잘 버는 능력자였습니다.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고 사치가 없는 사람인데 결혼하자마자 저 타고 다니라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한 대 뽑아주었어요. 자기는 일할 때 편해야 한다면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고 고장날까봐 싸구려 시계만 차고 다니면서 제가 입는 것 드는 것은 항상 최고급 명품으로 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와이프가 이쁘단 소리를 듣는 게 제일 기분 좋아. 당신은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이쁜 거만 해. 귀찮고 힘든 건 내 담당. 이렇게 말하는 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닌 저를 이렇게 이뻐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저희 친부모님 말고 어디 있겠어요? 사랑을 표현해 주는 남편 덕분에 무뚝뚝하고 표현 잘 못하는 저도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재미난 신혼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웃지 못할 사건이 생기게 되었죠. 저는 카페 오픈은 알바를 시키고 점심때 남편 식당으로 바로 출근해서 카운터를 봐주기도 하고 일손을 돕기도 했는데요. 그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에 남편 식당에 몰리는 점심 손님 서빙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식당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좁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식당에 낯익은 사람들이 들어서는데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전 시가 식구들이었죠. 세 장가 들었으니 당연히 전 남편 마누라도 함께였고요. 아무리 끝난 인연이라지만 악연으로 끝난 사람들이니 제 표정은 썩을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기는 전 남편과 그쪽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시모는 잠시 멈칫하더니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는 이내 웃음을 띠며 식당 안에 자리를 잡더군요. 솔직히 제 심정 같아선 식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싶었어요. 다른 직원에게 주문을 받으라고 하려 했는데 전 시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썼고 주문만 받고 식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모가 저를 보더니 아줌마, 가게는 어쩌고 여기 와 있는 거야? 아니 꼴을 보아하니 여기서 일하나 본데 사는 게 힘든가 봐? 여기서 서빙 일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전 시모가 저를 보고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전 남편은 옆에서 아유 엄마 그만해요. 돈 벌려면 무슨 일인들 못해. 이혼할 때 큰 소리 치더니 고작 이러고 있네. 하면서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데 더 열받는 건 옆에 있는 새 마누라라는 여자가 저를 무시하는 투로 그러는 겁니다. 이분이세요? 당신 전 와이프? 그러면서 아래 위로 절 훑어보며 비웃는 듯 했죠. 다른 말은 하지 않아도 그 표정과 말투에서 다 느껴지더군요. 제가 화가 난 건 질투심이 아닌 인간적으로 저를 모욕하는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그런 모욕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저 여기서 서빙해요. 아줌마는 여기 어쩐 일이세요? 뭐 돈 많은 새 며느리 얻어서 호텔 뷔페만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서민들이 가는 이런 식당에는 어쩐 일로? 옷 입고 오신 거 보니 싼티 장난 아닌데요. 새로 들인 며느리가 돈 많다더니 아줌마 옷은 안 사주나 봐요. 아직 주문받기 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죠. 다른 데 가서 드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전 시모는 약이 오르는지 뭐 아줌마? 너는 재수없게 말하는 게 어쩜 예전하고 똑같니? 너 여기서 일한다 그랬지? 너 여기서 잘리고 싶구나?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감히 서빙하는 년이 손님한테 이따위로 행동을 해? 언성을 높이는 전 시모의 언행으로 이미 식당 안의 손님들은 저와 전 시가 식구들을 주목하고 있었고 소란 때문인지 주방 일을 보던 남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 여기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손님한테 이렇게 불친절해? 이 여자 당장 잘라요. 사장님네 가게 망한다면 다 이 여자 때문이네요. 오는 손님 다 쫓을 만큼 재수대가리 없는 여자야, 이 여자가. 전 시모의 난동에 제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가 이 식당 사장입니다. 여기 이 여자분이 손님한테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손님들하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만. 아니 이 여자가 우리더러 다른 데 가서 먹으라고 막말을 했어요. 주문이나 받고 서빙이나 할 것이지. 그 말에 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분들한테 왜 나가라고 한 거야? 남편이 저를 보고 여보라고 부르니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지금 남편은 이미 이혼한 제 과거를 알고 있는데 전 시가라고 숨길 것도 없으니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이 사람이 내 전 남편인데 여기서 나한테 모욕을 주네요. 내가 조용히 식사할 거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 난리를 치면서 당신 부른 거예요. 나 여기서 일 못하게 잘리게 하겠다고. 이 말을 듣고 제 남편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가 여기서 서빙하는 줄 아셨군요. 제가 바쁠 때 식당 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주머니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네요. 원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러는 걸 보니 그쪽에서 많이 무례하셨네요. 죄송하지만 이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게 하는 건 아내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아서요. 마침 주문하시기 전이니 그냥 나가주시겠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전 시모와 남편은 화가 나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뭘 했다고 식사를 못하게 내쫓아요? 손님 내쫓는 식당으로 소문나서 장사 덮고 싶어요? 이러는데 남편은
이미 여기 계신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영업방해로 손해배상 청구할까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시죠. 소문내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거 무서워서 장사 못하는 집 아닙니다. 남편의 말에 제가 전 시가 식구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쓰레기 손님 좀 치워줘요. 문은 못 열어드려요. 알아서 나가세요. 아, 그래도 감사 인사는 할게요. 그쪽하고 끝내고 나서 저 정말 벤츠 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라고 손짓했죠. 전 시가 식구들은 내쫓기듯 밖으로 나갔고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로 느껴지는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는 전 시모와 전 남편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전현이 무슨 수로 저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이후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전 시가 식구들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저를 없는 집에서 시집왔다고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남편 덕이지만 단숨에 돈 잘 버는 사장님 사모님 된 걸 얼마나 배 아파하는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우이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나마 신우이는 제가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사람이라 연락 피하기도 불편했고 무슨 일로 전화를 했을까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 신우이가 저에게 느닷없이 사과를 하더군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지난번에 저희 식구들 때문에 많이 속상했죠. 오빠랑 엄마 때문에 괜히 제가 미안하네요. 아가씨가 사과할 건 아니죠. 제가 아직 호칭을 고쳐 부르는 게 어색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했어요? 제 말에 전 신우이는 언니, 실은 오빠 또 이혼했어요. 오빠랑 재혼한 그 여자 알고 봤더니 결혼 전부터 내연남이 있었더라고요. 세상에, 저도 너무 놀랐지 뭐예요. 근데 오빠가 그렇게 된통 당하고 나서 엄마랑 사이가 정말 틀어졌어요. 엄마 때문에 팔자에 없는 이혼 2번이나 했다고. 그냥 언니랑 잘 살게 내버려두지 그랬냐면서 맨날 싸우고 있어요. 언니 저보다 보니 오빠랑 결혼했을 때보다 더 편해 보여서 제가 마음이 좋아요. 우리 엄마지만 정말 시엄마로서는 꽝이지 뭐예요. 그냥 이 말 하면 언니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까 해서 그래서 연락했어요. 전 신우이의 말을 들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혼했지만 아직 남아있던 전 시가에 대한 악감정이 순간 녹아 없어지는 듯 했고요. 솔직히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시모가 그때 절 쫓아내듯 이혼시킨 게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예상하시듯 저는 지금의 남편과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못된 시댁 때문에 힘든 분에게는 제 얘기가 속 시원한 사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한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혹시 있다면 절대 참고 살지 마세요. 똥차가니 벤츠 온다는 말, 모든 상황에 다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벤츠 온다는 보장 없어도 똥차는 폐차시키는 게 맞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